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뉴스에서 집값 폭락한다는 소리, 최소 10년 전부터 듣지 않으셨나요? 이제 거품 빠질 때 됐다. 일본식 장기 불황 온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누가 아파트를 사느냐 같은 말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금리가 치솟고 경기가 안 좋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파트 가격은 보란듯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바보라서 그 비싼 콘크리트 상자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힘이 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나라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이 금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추악하고도 정교한 민낯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와 은행, 그리고 정부라는 세 명의 거물들이 짜놓은 이 기괴한 동맹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수천억 원의 돈을 굴리는 은행가입니다. 아니면은 한 번에 수조 원대 공사를 따내는 건설사 회장일 수도 있죠. 과연 당신이라면 당신의 전 재산이 걸린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괴물은 바로 선분양 제도와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구조인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이 메뉴판에 그림만 있고 음식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거 나중에 아주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금 돈부터 다 내세요 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돈으로 식재료도 사고 주방기구도 사겠다라고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방식으로 굴러왔습니다. 이게 바로 선분양입니다. 건설사는 자기 돈 한 푼 없이 남의 돈, 즉 수분양자들의 중도금과 은행에서 빌린 PF 대출금으로 건물을 올립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건설사가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할 때 은행은 왜 수천억 원씩 돈을 빌려줄까요? 건설사가 대단히 믿음직해서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아파트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건설사가 망하면 은행도 같이 죽는다는 인질극 구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삽니다. 이때 수천억 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건설사는 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말합니다. 여기 아파트 지으면 대박 날 거야. 돈 좀 빌려줘. 은행은 리스크를 알면서도 빌려줍니다. 왜냐고요?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자, 집 사세요 하고 광고를 때립니다. 시민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고 공사를 이어갑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아파트 건설의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값이 폭락해서 사람들이 나 계약 안 해, 중도금 못 내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는 바로 부도가 납니다. 그럼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니까요. 결국 이 구조 속에서 아파트값 폭락은 단순한 자산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는 어떻게든 집값을 떠받쳐야만 하는 운명적인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은행의 속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은행 입장에서 아파트 담보대출만큼 꿀같은 상품이 또 있을까요?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그 기업이 장사를 잘하는지 망하진 않을지 매일같이 감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은요,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그냥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버리면 그만입니다. 아파트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이보다 안전한 장사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은행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가계대출,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네, 은행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집 마련하셔야죠. 대출은 우리가 해드릴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이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 우리에게 이자를 갖다 바쳐야 한다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면 은행이 잡고 있는 담보 가치도 반토막이 납니다. 은행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국제적인 신용도가 수직 하락하겠죠. 이건 곧 국가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왜 은행과 건설사가 한 배를 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이 붙어있는 샴쌍둥이 같은 존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시장 원리라는 게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라는 거대한 조커가 등장합니다. 정부는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규제하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집값이 폭락할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꿉니다. 자, 이제부터 집 사시는 분들 세금 깎아드릴게요. 네, 대출 규제 풀어드릴 테니 돈 빌려서 집 사세요. 심지어 무주택자분들께는 초저리로 빌려드립니다. 라며 온갖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앞서 말씀드린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함도 있지만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죽으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박살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하나 지을 때 들어가는 시멘트, 철근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가전제품, 이사업체,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엮여있는 일자리가 수백만 개입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건설 경기가 죽으면 당장 내년 경제 성장률 숫자가 깎여 나갑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보다 무서운 건 없죠. 표심이 달아나니까요. 결국 정부는 집값 안정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제발 폭락만은 하지 말라고 기도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바로 공포 마케팅과 학습 효과입니다.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들 다 집 사서 수억 원씩 벌 때 가만히 저축만 하던 성실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낙오자가 된 그 기분.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박탈감입니다. 건설사와 언론은 이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삽니다. 오늘이 제일 쌉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죠.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집값은 잠시 주춤했을 뿐 결국 다시 올랐습니다. 이 불패 신화가 국민들의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려고 하면 대기 수요가 하이에나처럼 달려듭니다. 싸졌네? 지금이 기회다 하고 말이죠.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니 가격이 크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씁쓸한 비유 하나 해볼까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거대한 콘크리트 저축은행이라고요. 사람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이자로 내면서 아파트라는 저금통에 돈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이 저금통을 누군가에게 넘기길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만약 이 게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저금통을 사줄 젊은 세대가 사라진다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설계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구 분화가 일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니 수요는 여전하다고 주장하죠. 아니면 외국인이라도 들여와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 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 아파트 게임이 끝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모델 자체가 파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계급이고 훈장이며 동시에 우리를 옥죄는 쇠사슬입니다. 건설사는 건물을 지어 폭리를 취하고 은행은 그 과정에서 평생 대출 이자를 빨아먹으며 정부는 건설 경기를 부양해 경제 지표를 방어합니다. 이 견고한 삼각동맹 안에서 서민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올라타지 않으면 도태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실은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톱니바퀴의 일부였다니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봅시다. 그럼 아파트 값은 영원히 오를까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락을 막을 거라는 점입니다.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풀고 심지어 나랏돈을 쏟아부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판의 규칙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짜놓은 판에 내가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전히 그래도 서울 아파트는 사야 해 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미친 게임에서 이제라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책임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숲이 아름다운 보금자리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이 깔린 거대한 금융상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값. 그 속에는 건설사의 탐욕과 은행의 계산, 그리고 정부의 고뇌와 우리들의 욕망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 뒤엉킨 실타래가 언제쯤 풀릴지, 아니면 결국 끊어져 버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뉴스에 나오는 폭락이나 급등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의도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자산과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특히나 아파트라는 기괴한 괴물이 지배하는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사려는 것이 콘크리트 덩어리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쳐놓은 거미줄인지 말이죠.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화두가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에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현실은 냉혹하지만 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